우리 최공필 대표님 뭐 좋은 말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금 디지털 뱅크랑 관련해서 뭐 다각도적인 말씀 주셨는데 우리 저 빼고 5분들의 간단한 코멘트. 여러분 보시기 맨 오른쪽 우리 권웅진 위원님부터 좀 간단하게 우리 최 박사님 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간략하게 쭉 한번 듣고 그리고 1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권웅진입니다. 먼저 최공필 박사님 그 연구 자료 참 잘 봤습니다. 이 디지털 뱅크런 아니면 뭐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아니면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등 다양한 은행 위기에 대해서 그 특히 디지털 뱅크런이나 아니면 사이버 뱅크런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고 이렇게 뭐 단기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의식 그 발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요. 발제 자료의 큰 문제 의식은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아니면 글로벌 위기 전에도 은행 규제가 다양하게 강화되어 왔고 특히 바젤 3 같은 경우에는 LCR, NSFR 등 유동성 규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런이 발생한 점은 사실은 현재 건전성 규제의 한계를 노정한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제 이슈를 보면서 상당히 깜짝 놀란 게 이제 기준금리 아니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은행 산업에 미칠 거라고 예상되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신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터뱅크 마켓이 위축되면서 신용에 대한 공급도 이제 감소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차주들의 이제 금융 부담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건전성이 낮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산의 미실현 손익을 통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지 못한 것 같고 2019년에 이제 페드가 이제 자산의 미실현 손익을 이제 뭐 BIS 비율을 산정을 할 때 제외를 하는 약간의 뭐 규제 완화 조치를 할 때도 이거에 대한 논의는 이제 크게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또 불구하고 불과 이제 3년 정도 불과 이제 한 4년 정도 흘러서 이렇게 발생한 점은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이제 디테일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의식을 좀 백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금을 이제 준비 자산으로 백업한다는 요 현실. 그러니까 준비 자산이라는 건 이제 하이 퀄리티 리퀴드 에셋이라고 해서 국공채 등으로 백업을 하는데 이게 준비 자산의 범위가 법규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마켓 프리즈 뭐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을 때는 심지어 그 굉장히 유동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미국 트레저리조차도 이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가 굉장히 뛰는 등 유동성이 하락하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젤 규제 등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뭐 자본 규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LCR하고 NSFR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게 모델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규제한 틀에 너무 이제 그 모델 마크 투 마켓 그 마크 투 마켓도 아니고 마크 투 모델이라는 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나치게 후행적이고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에 테일러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주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이제 CBDC나 아니면 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은행 시스템이나 아니면 은행 비즈니스 모델 쪽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도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응 방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동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비율 규제를 현재 있는 거라도 이제 점검을 하고 어떻게 강화할 방안이 없을까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제 유동성 비율 규제 산출에 있어서 이제 개별 금융회사들이 적절한 그 자산의 가치에 있어서 적절한 시장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감독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뭐 LCR 규제는 사실은 뭐 국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강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이런 대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대응 방안 두 번째로는 이제 예금보험 제도에 대해서 뭐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센터장님께서 나와주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CBDC나 아니면 뭐 디파짓 토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결제부에서 국에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좀 CBDC에 대해서 진행 경과나 아니면 의견을 여쭙고 난 다음에 한번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서 크게 이렇게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가 자본 적정성 규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실은 디지털 뱅크 런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이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아니면 최근에 망한 은행들이 유난히도 더 금리 리스크에 더 취약했던 은행들이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페드의 그 미실현 손익을 이제 BIS 비율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던 은행들인데, 사실은 그것들이 없었으면 이제 BIS 비율의 그러한 것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사실은 이 자본 적정성에 대해서 이 은행 관계자들도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그 지나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게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자본 적정성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적정성 규제 감독에 있어서 개별 금융기관의 이제 맞춤화된 이제 어프로치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바젤 규제상에 또 바젤 2 필라 2라고 해서 개별 금융기관들의 이제 시츄에이션을 보고 개별적으로 얼마만큼 더 쌓을지 결정을 하라,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내실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차제에 내실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최공필 박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셨듯이 금융 시스템이 점점 더 상호 연계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디지털 자산들이 더 도입이 되면 상호 연계성이 커질 텐데, 상호 연계성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뭐 규제 감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 네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이렇게 투티어 시스템의 모네터리 시스템처럼 예금을 받아서 그거의 일부를 리저브에 넣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대출해서 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과거에는 당연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예금을 받으면 몽땅 다 리저브에 넣는 이런 뭐 시카고 스쿨의 네로우 뱅킹 모델을 제시하신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좀 큰 픽처에서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최공필 박사님의 이제 박사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최근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주시고 대응 방향도 짚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앞서서 권흥진 박사님께서 일단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있은 다음에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한 가지 대두됐던 주장이 2010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도 금융 관련된 감독이나 규제를 혁신을 해서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 게 이제 입법이 됐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자본금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자본금 규제를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계속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2018년에 이 자본금 규제나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은행들을 대폭 줄여줍니다.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 해서 원래 500억 달러 이상은 모두 해당이 됐었는데 2,500억 달러 이상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따라서 중견은행이나 아니면 소형 은행들은 이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거에 이제 혜택을 받아서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나 아니면 자본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주장이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규제를 계속해서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이번과 같이 진짜 1년 만에 뭐 5%포인트만큼 올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없었고요. 자본금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의 실제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미실현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공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건전성 규제를 이제 더 개선하고 또 혁신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왔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뭐 더 그냥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아예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동안 누락된 부분을 짚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다른 부분보다 저는 이제 예금보험 한도 이제 상향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공필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아주 서포티브하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우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아까 그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금 보호 한도가 우리보다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25만 달러 이상이고 이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래서 적용을 받는 보호되는 예금이 전체 예금의 한 56%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2001년부터 지금 예금 보호가 전혀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호 대상인 예금은 전체 예금의 34%,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예금 보호를 더 상향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더 얻을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금 보호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다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발제 정말 우리 최공필 박사님이 아주 스터디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제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타신 그 다이먼 교수님, 더글라스 다이먼 교수님하고 필 디빅 교수님 다 한국 왔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벤 버나키 교수님까지 세 분이 지난해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 버나키 교수님과는 달리 이 두 분은 그 뱅크런과 금융 위기 이거에 대한 그 연구 업적, 특히 그 아래 제가 써놓은 그 논문, 그 더글라스 다이먼드와 필 디빅이 저널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1983년에 쓴 논문. 사실 이게 바이블 같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금융에서 뱅킹하는 사람들은 거의 바이블처럼 이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 논문을 제가 오늘 모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디지털 40년 전 논문이지만 디지털 뱅크런의 대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높은 당장 그 찾아갈 수도 있는 요구불 예금이죠. 디맨더블 디파짓을 받아가지고 대출 같은 그 리퀴드하지 않은 비유동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특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권 박사님은 그 네로뱅킹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자산과 부채가 굉장히 큰 미스매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문제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금을 일단 넣어놓는데 모든 사람이 뭐 다 한날 결혼을 하거나 한날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한꺼번에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돌아가요. 이건 이제 좋은 내시 균형인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균형점인데 사실 부정적인 신호, 시장에 대한 그 정보로 패닉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꼭 소비를 안 해야 돼도 예금을 이제 인출하기 시도하죠. 그래서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균형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최선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쁜 내시 균형인데 그래서 여기서 균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은행이 그 예금 업무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을 따로 만들고 대출 업무만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자. 그게 이제 네로뱅킹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우체국 지금 90조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거긴 대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캐피탈 회사는 은행의 자산 같은 대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이런 뱅크런 해결에 대한 대안을 그 논문에서 두 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 일시적 예금 지급 정지인데 suspension of convertibility. 그래서 이번 파산이 루머 베이스드 런 또는 트위터 뱅크런 그 인터넷 보면 한 사람이 완전히 가짜 뉴스로 딥페이크 이제 트위터를 띄우기 시작해서 그게 막 퍼져나가면서 돈을 찾았는데 우리 자본시장에 서큐트 브레이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거나 너무 오르면 이제
거래를 특정 주식에 대해서 정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금 인출을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못하게 30분 또는 1시간. 근데 그 사이에 할 일이 있죠. 은행도 우리 여러분 예금은 다 보호가 가능하다. 여러분 예금은 다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내고 은행만 보내면 안 되고 이번에 다이먼드 교수님도 오셔서 하셨는데 금융규제당국의 역할이 그래서 금융규제당국도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 예금 정지가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벌써 다른 교수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입니다. 아까 유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하고 20년 전에는 미국이 비슷했어요. 우리나라 5천만 원일 때 미국도 그게 5만 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만 불이 됐고 그때는 1달러에 뭐 800원 이러던 시절이니까 지금 6배 이상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 보장 한도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상향이 개인의 상향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업권별 그 예금보험 차등으로 상환하겠다는 그 커버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말고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는 말을 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이 보험금 한도를 정하는 거 특히 이번에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 자금을 많이 받아서 현금이 많거든요. 근데 월급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넣어놨는데 그 법인들은 개인하고 달리 더 많은 예금 보험 한도를 상향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시사점을 그 논문에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번에 파산된 그 은행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대공황 이후 그 파산한 7개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수많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베일아웃부터 막아주고 워싱턴 뮤추얼만 파산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산된 은행들 우리가 3월달에 알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 외에 또 5월에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해서 그 탑 7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부 다 그 이번에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베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은행 파산을 가게 하는 그 too big to fail 팔러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센터에 있는 이밀섭입니다. 일단 먼저 그 아이뉴스 24 비롯해서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그 최공필 대표님 발표 듣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들, 큰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간상 그리고 제 능력상 다 커버하는 거 힘들 것 같고 일단 좀 전에 그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또 나눠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소감이라든가 좀 큰 얘기 한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그 다른 토론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바로 전에 그 박광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순서가 이렇게 된 게 저로서는 참 다행이다. 예.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거나 설명을 드릴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어받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좀 편하겠다 해서 속으로 약간 좀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그 다이먼드와 딥게 연구를 설명을 하시면서 뱅킹이라는 게 이러한 특성이 있고 이러한 취약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뱅킹이라는 게 갖는 취약성 때문에 일단 뭐 미국의 경우에 한정을 하더라도 뭐 US 뱅킹 히스토리 이런 걸 보더라도 뭐 19세기에는 뭐 프리뱅킹 시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넘어오면서 큰 패닉을 겪었고 그래서 뭐 1907년의 패닉에는 미국의 당시 중앙은행이 없었는데 뭐 JP 모건이 중앙은행 비슷한 역할을 해서 위기를 수습을 했고 근데 그 뒤에 또 그래서 결국은 뭐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13년에 미국이 연준을 만들었죠. 이제 그렇기는 한데 29년에 또 대공황을 겪으면서 숱한 뱅크런을 경험을 해서 1933년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러니까
이 미국이 보면 이제 전국적 단위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만든 최초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뱅킹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안전장치를 갖췄고, 어떻게 보면 이 수십 년 동안은 일종의, 그러니까 최소한 그 뱅크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금융이 태평성대를 보내오다가 뭐 80년대 초반에 뭐 컨티넨털 일리노이 뱅크라고 좀 큰 은행이 망한 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몇 개 워싱턴 뮤추얼 등등이 있었고, 최근에 몇몇 사례가 있는 건데, 이런 히스토리를 길게 놓고 보면은 이 뱅킹의 취약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를 크게 보면 뭐 두 가지 또는 아니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뱅킹의 취약성이라는 게 이 예금자들이라는 게 은행에 어떻게 보면 은행의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금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부채니까. 근데 이제 은행은 그 예금이라는 형태로 부채를 조달을 해서 그걸 뭐 기본적으로는 주요하게는 대출이라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을 하는 거고, 이번에 SBB는 약간 뭐 좀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채권 투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자산에 대한, 근데 이 자산이라는 게 대부분 비유동적인 장기 자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어떤 이유로 뭐 이 은행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갑자기 돈이 필요해진 예금자들이 많아서 갑작스레 다들 예금을 빼겠다라고 하면 은행은 뭐 돈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뱅크런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취약성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거나 발전되어 온 게 다양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본 규제라는 거는 은행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다른 남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남의 돈만 빌리지 말고 네 돈도 좀 집어넣어서 해라. 그러니까 자본도 좀 가지고 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돈을 더 많이 넣다 보면은 이른바 그 뭐죠, 그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다 경영도 좀 더 책임 있게 할 것이고, 혹시나 또 자산이 부실화돼서 약간 문제가 되더라도 먼저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질 테니까 예금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본 규제라는 게 좀 다듬어져 온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에 대해서 결국 예금자들이 불안해서 갑자기 돈을 빼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맡긴 예금이 결국은 자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은행이 대출을 대충 해가지고 좀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금자들이 갑자기 돈을 뺄 우려가 큰 거니까, 이 은행이 자산을 운용할 때 대출을 해줄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여러 규제가, 말하자면 뭐 어떤 자산 운용과 관련 여러 가지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특히 최근에 들어와 보다 더 약간 좀 정교화되고 또 이 최공필 대표님 발표에서 많이 강조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대출 자산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건전하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산의 만기는 매우 긴데 반대로 만기가 엄청나게 짧은 예금 보유자들이 갑자기 달라고 하면 빼줄 방안이 없으니까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은 예금자들이 갑자기 변심해서 돈을 뺄 것에 대비해서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좀 가지고 있어라. 이른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런 게 유동성 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뱅킹이라는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는 게 남한테 돈을 매우 짧은 만기로 빌려가지고 다른 남한테 매우 길게 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본 규제라는 것은 남한테 빌린 돈만 가지고 하지 말고 네 돈도 좀 넣으라는 것이고, 반면에 유동성 규제라는 거는 이 부채와 자산의 만기가 너무나 불일치가 크다 보면은 부채의 어떤 보유자들, 즉 예금자들의 갑작스러운 임출 시도에 대응이 힘들 수 있으니까 자산의 만기도 좀 약간 유동적인 부분을 꽤 가져가라, 이런 규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반면에 그 오늘 주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제 중에 하나인 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은 이러한 그 자본이나 자산에 대한 규제하고는 약간 다른 어프로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자본과 자산 규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자본 규제나 자산 규제라는 것은 은행이라는, 뱅킹이라는 것의 본질이 어떤 만기 불일치를 기반으로 해서 굴러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만기 불일치를 좀 적당히 해라, 이런 규제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유동성 규제를 극단화한다는 건 뭔가 하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유동성 위험은 제로가 되겠지만 이거는 은행 보고 더 이상 은행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니까 사실은 어떤 뱅킹의 비즈니스의 본질을 상당히 제약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금보험제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은행의 그 만기 변환이라는 비즈니스가 내재적인 취약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고유한 소셜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걸 나름대로 운영을 하되, 대신에
뭐 예금자들이 어떤 이유로 패닉해서 돈을 뺄 것에 대비해서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얼마까지는 무조건 이 은행의 예금을 책임진다라고 보장을 해서 예금자들이 괜한 불안감에 휩싸여 가지고 돈을 빼서 멀쩡한 은행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막는 게 예금보험제도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출발을 해서 나름대로 다듬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또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하고 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은 또 은행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한 어프로치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이게 제목에 보면은 사이버 뱅크런 또는 뭐 최 대표님 발표 제목도 이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게 아까도 뭐 여러 번 비슷한 적이 나왔습니다만 모바일 뱅크런, 뭐 사이버 뱅크런, 디지털 뱅크런 결국은 최근에 뱅크런이 달라진 게 뭐냐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엔 뱅크런이라고 하면 창구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는 걸 상상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모바일 뱅킹 이런 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폰 가지고 순식간에 돈을 빼기 때문에 뱅크런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대규모로 신속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SBB 등 겪으면서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뭐 FDIC나 연준이나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좀 제대로 어떤 규모가 있는 뱅크런을 겪은 사례가 84년에 컨티넨털 일리노이 그다음에 그 2008년에 워싱턴 뮤추얼 최근에 몇몇 은행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때 도대체 뱅크런을 주도한 게 누구냐 예금 인출을 주도한 세력이 누군가를 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특히 최근의 사태에서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마구 예금을 빼갖고 은행이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액의 비보호 예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예금이 문제더라라는 게 최근의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나 그 미국이나 보호 한도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다수의 개인 예금, 소액 예금들은 그 커버리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인출 요인이 크지 않은 반면에 기업의 예금은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 예금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거액 예금의 기업의 거액 예금의 인출이 실질적으로 뱅크런을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예금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모바일 폰 생각을 하면서 디지털런, 사이버런이라는 게 최근에 등장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그 뭐랄까 뱅킹이라는 것은 이미 80년대부터 충분히 그 디지털화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면 전산화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이 은행과 거래를 할 때 창구에 찾아가서 창구에 줄 서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연결된 은행의 그 와이어 그 시스템 연결된 그 전산망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80년대부터 이미 그 일반화돼 있었고 제가 아까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경험한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84년에 컨티넨털 일리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때도 컨티넨털 일리노이에서의 뱅크런은 대부분 기업의 예금이었는데 당시의 기업의 예금 인출도 대부분 이른바 전산을 통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구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어떤 전산, 네트워크를 이용한 예금 인출이라는 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기업 예금에 관한 몇십 년이 된 이야기고 그러면 도대체 최근에 뭐가 변했길래 SBB 같은 사태가 생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FDIC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최근에 들어와서 비보호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의 예금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큼 예금의 인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하나 SBB의 중요한 특징은 여기저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그러니까 은행의 그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게 이 예금의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예금자들이 동시에 돈을 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소수의 거액 예금자들이 예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그 예금주들이 매우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예금자가 돈을 빼면 덩달아 돈을 뺄 가능성이 매우 클 때 어떤 은행의 어떤 취약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BB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영업을 했고 예금주들은 대부분 스타트업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평소에 그러니까 서로 그 교류가 많은 사람들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그 패닉이 확산이 되면서 돈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특징을 찾는 것 같고 좀 이런 점에서 미국의 경우는 예금보험제도의 어떤 개선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공필 박사님의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이제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유동성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LCR 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뱅크런으로 도산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국제기구에서
지금 LCR 기준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런 문제 의식은 그쪽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걸로서 나타났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해외 디지털 뱅크런 대응 조치 분석에서 이제 일리퀴디티와 인솔번시에 대한 구별이 어렵다. 이게 사실 중앙은행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문제가 생긴 금융기관한테 이제 여신을 공급해서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불을 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유동성이 잠깐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지불 능력이 없어서 폐쇄시켜야 될 은행인지 그걸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연준에서 그 통화정책을 담당하면서 각종 그 비상 여신 프로그램을 그 수행하셨던 그 메디간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거는 그 일리퀴디티와 인솔번시를 이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연준은 이제 금융 감독 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들의 그 유동성 사정이라든지 영업 환경 또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들이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협력이 매우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CBDC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CBDC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주셨지만 이제 SBB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존에 뭐 어떤 그런 그 리스크가 올 때 항상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크한 리스크가 올 때 이제 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오고 왔는데 그런 것에 취약한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이제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하거나 의미를 저희가 좀 부여하고 좀 추가적인 어떤 그런 방안으로 생각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우리 금융연구원의 권 의원님이 한번 좀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쪽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흥진입니다. 제가 주로 은행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 산업 환경하고 조금 현재 리스크하고 고려해 볼 만한 점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사례로부터 배울 만한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은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나 아니면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사실 런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상태다. 굉장히 이렇게 뭐 건전한 경영 현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런 금융 중개를 충분히 잘하고 있냐, 아니면 이렇게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자본을 쌓을 여력이 있냐를 보는 건데, 이제 수익성이 작년에 ROE로 0.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상태고, 자본 적정성 같은 경우에도 BIS 비율이나 아니면 보통주 자본 비율 등 자본의 양하고 질 모두 좋은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의 뭐 SVB와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손익도 이미 다 BIS 비율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적고요. 자산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연체율 등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 양호한 상태입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가계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실이 오르려면 사실은 가계들이 이제 지불을 하는 지불 능력에 이제 약화가 있어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아직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노령층 이하로는 사실은 최근에 가계부채가 주로 크게 증가한 분들을 보면 소득이 받쳐주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급격한 뭔가 특정한 산업의 악화가 없으면 사실은 가계 부문에서의 자산 건전성 악화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업 부문에서는 이제 주요 산업이나 아니면 주요 기업들의 뭐 업하고 다운은 있지만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악화된 건 없고,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다. 건설하고 PF 같은 경우에는 PF 대주단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는 뭐 자산 건전성 악화가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 특히 만기 연장하고 이자 유예 같은 경우가 만기 연장은 5년까지, 이자 유예는 3년 후까지 이렇게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단기적으로 이제 사이버 뱅크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우선 제가 그럼 단기적이라고 하면 한 앞으로 한 1년 이상, 1년
일- 1년보다는 조금 더 긴 시계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은 예. 1년 이상 1, 2년 정도는 리스크가 없다. 은행은 별로. 이게 그렇게 보시는 공적 자금이 아니라 뭐 산업은행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 만나봐도 지금 당장은 어디 터질 곳이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한 1, 2년 내로.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금자 보호를 지금 또 거기다 포함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지금 그 금융안전계정인가요? 그래서 우리 임 이사장님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좀 준비가 돼가지고 언제 정도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건지 좀 잠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임일섭입니다. 지금 그 정유신 교수님 말씀 금안 계정, 금융 안정 계정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 예금보험제도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뭐 박광호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예금자들이 어떤 이유로 그 패닉에 휩싸여서 사실은 그 갖고 있는 예금이라는 은행의 부채에 대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게 일종의 뱅크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저희라기보다는 이제 학자들이 외국의 학자들이 그 2008년의 금융 위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전적인 클래시컬 뱅크런이라기보다는 섀도우 뱅크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대공황 시기의 뱅크런이라는 게 커머셜 뱅크 일반적인 상업은행의 예금자들이 런을 함으로써 발생한 위기였다면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른바 그 그림자 금융 또는 비은행 금융 중개라는 게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은행은 아닌데 뱅킹 레귤레이션의 바깥에 있는 뱅킹 라이센스가 없는 기관들이 실제로 뱅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뱅킹과 유사한 기능이라는 것은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뭐 RP라든가 CP, ABCP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MBS나 기타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그 비은행 금융중개 또는 이제 그림자 금융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그 RP나 CP의 보유자들이 그 어떤 부채의 그 롤오버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게 인출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게 이제 그 2008년의 금융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그 2008년에 미국 그 연준과 FDIC가 응급 조치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그 2010년에 도드 프랭크 액트를 거치면서 제도화한 그 상설화한 제도 중에 하나가 DGP라는 게 있습니다. Debt Guarantee Program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전통적인 예금보험제도라는 게 예금이라는 은행의 부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통해서 뱅크런의 위험을 막고 금융중개의 안정을 꾀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비은행 금융중개라는 게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 비은행 부문의 어떤 단기 부채의 보유자들도 경우에 따라 패닉에 빠져서 런을 할 수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급 보증, 이들이 갖고 있는 뎃에 대한 개런티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으로 2008년에 시행을 했던 것이고 나름의 효과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2010년에 도드 프랭크 액트에서 상설화가 됐던 거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정유신 교수님 말씀 주신 그 금융 안정 개정이라는 것은 표현은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현재 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전통적인 그 예금보험제도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건데 이제 이 경우는 그 어떤 은행 예금이 아닌 다른 어떤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통해서 금융중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물론 은행 예금은 평소에 5천만 원까지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지만 이것은 뭐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어떤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적립해놓은 예보기금 등을 활용을 해서 예금이 아닌 다른 부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통해서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제도이고 일종의 뭐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예금보험제도의 어떤 연장선상 그 어떤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정도 만약에 또 하면 예, 근데 그건 아까 오신 그 윤창현 의원님하고 이용호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좀 위험이 있을 것 같다든지 그렇게 시그널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아마 진행이 되면서 사전적으로 나름대로 그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툴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후적으로 무슨 사고 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전적으로
예컨대 뭐 유동성에 뭐 약간 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걸 또 일종의 지원할 그 수 비은행 있으니까 부문에 대한 사전적인 네. 유동성 지원 제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예금 보험 우리 저 한도라든지 그 예금 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또 어나더 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비은행 부문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나름대로 그 보완 내지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툴로서 뭐 사람들이 막 그 패닉이 나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 조정해 줄 수 있는 거 사전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금 우리 보험 말 나온 김에 예금 보험 우리 한도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러긴 한데 찬성 반대 간단하게 그냥 우리 유혜미 교수님 뭐 어떤 입장에서 좀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또는 찬성 또는 반대는 아니더라도 어떤 차원에서 이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좀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고 우리 박강 원장님 좀 한번 얘기 간단하게 한번 좀 주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예금 보험 한도는 아까 박광호 교수님께서 그 다이아몬드와 디픽 모형 이용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예금 보험을 그러면 왜 전액으로 보장하지 않느냐? 그러면 흔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도덕적 해이죠. 그 도덕적 해이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예금을 이제 전액 보장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채인 예금이 무조건 다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금을 항상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하에 열심히 뭐 위험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전성 관리를 한다든지 할 유인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그런 예금 보호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좀 더 방만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금 보호를 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금 보험을 이제 전액 보장하는 것은 사실 경제학자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금 보험을 어느 정도 일정 죄송합니다. 한도 내에서 이제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가져오는 금융 안정의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 예금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예금 보험 한도 내에서 예금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어떤 소문이라든지 뭐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굳이 은행에 달려가서 예금을 바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001년부터 우리가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고정이 돼서 23년간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GDP는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행의 예금은 사실은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이제 하나도 이제 상향이 조정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예금 보호 한도에 보장을 받지 않는 예금이 거의 90% 이상인 그런 경우였던 특수한 경우였는데 이것은 그 은행에 예금했던 그 주체들이 대부분이 기업이었고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강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금 보호 한도를 뭐 기업과 가게에 대해서 좀 차등으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융통성은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예금 보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이것이 선심성으로 1억 아니면 나는 2억 많이 올리면 좋은 것이 물론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라 이 예금 보험을 올렸을 때 보험료를 또 은행에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또 소비자에게는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수신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갔을 때는 그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혹은 비은행 금융을 전부 다 통틀어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성이 그냥 시중 은행보다는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이 되는 저축은행이라든지 다른 이제 비은행 금융권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머니무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진 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이제 저축은행들이나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를 더 정치하게 개선하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예금 보호 한도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에서 뭐 유사시에는 예금 보호를 전액 뭐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뭐 이런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요.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금 예금 보호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그럼 이것을 그냥 상향 조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법안으로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유사시에 긴급한 시기에 뭐 예금 보험을 보장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긴급한 조치를 써야만 될 때 그것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법안화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두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법까지 안 가도 영어로 그냥 그 정권을 하더라도 심리적 안정이 될까요? 좀 그래도 사전적으로 좀 안정화줄 수 있는 베네핏 플러스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수단이 있을까? 근데 저는 그 현재 디지털 뱅킹이 뭔가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고 전에 없었던 유례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디지털 뱅킹이라는 게 결국에는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면서 그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앞으로 뭐 가상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CBDC가 도입된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적 변화가 있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도입이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디지털 뱅크론과 그 이전의 뱅크론과의 차이는 그야말로 대응할 시간조차 없는데 모든 게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은행들의 건전성 규제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예금이 보장된다는 것, 그래서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것이 사람들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감을 주면서 금융 안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모든 사태를 막을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게 시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보완 내지는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박 원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아까 그 서킷 브레이크도 얘기하고 그러셨으니까 그 도중에 뭐 어떤 게 있다라든지 한번 간단히 좀 네. 주시고. 예, 우리 유혜미 교수님 그 예금 보험 금액 그 한도 올리는 거 아주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100분 동의하고요. 또 우리 임 박사님이 아까 그 예금 보험 그 한도를 올릴 때 우리 그 기업들의 한도와 개인의 한도 차등져서 기업 한도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저는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예까지 들으면서 뭐 워싱턴 뮤추얼 펀드하고 그 전에 이제 컨티넨탈 리그를 84년도에 다 그 84년도에 이미 우리가 돈을 그 온라인으로 뺄 수 있던 시절이 시작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기업에서 뺀 거가 제일 큰 임팩트를 줬다. 그 말에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이번에 스타트업들 실리콘밸리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월급을 못 주게 됐잖아요. 직원 캐시는 많았는데 벤처 캐피탈들의 돈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기업들과 개인들의 그 한도를 차등을 둬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25만 불, 미국 그 GDP의 한 4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5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GDP보다 조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우리나라 사실 한 1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개인 레벨에서 기업은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유신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런 이 런을 막을 수 있는 게 그 예금보험제도 말고 딴 것은 없는가?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게. 그래서 아까 사실 그게 그 다이먼드 앤 디빅 논문의 첫 번째 처방전이었습니다. 그 suspension of convertibility. 그 지금 그 방법이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이 갑자기 예금 인출이 있을 때 이게 거래 정지 시켰던 거하고 같은 거고 수많은 그 중남미 은행들의 뱅크런이 있을 때 이제 거래 정지 시켰던 거죠. 근데 그거는 원칙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더 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문제를 줬는데 그 서큐 브레이커 식으로 이걸 제도화 시키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무조건 그 중남미에서 썼던 그 뱅크런 은행들의
지급 정지는 다시는 안 줘서 그리고 은행들이 다 영업 정지 가서 결국은 자기들은 못 찾는 건데 여기서 서큐트 브레이커는 어느 기간 동안 예금을 못 찾게 하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게 false information이 잘못된 정보가 지금 나왔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은행과 또 규제 당국, 금융감독원이라는 규제 당국이 이걸 계속 소비자들한테 뭐 문자나 뭐 SNS로 줄 수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돈을 빼는 일들이 이제 없어지게, 특히 기업 쪽에서 없어지게 그렇게 하는 그 서큐트 브레이커 도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임 센터장님 그 예보 그 한도에 대해서 얘기를 뭐 주시긴 좀 그렇죠. 예보 입장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한도 자체를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 조금 전에 나온 얘기 관련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 그런데 일단 박 교수님 공감을 해주신 건 고마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미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소개를 한 것이고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생각이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또 다른 의견이세요?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제 의견은 없고 미국 사람들 의견은 그런 게 있더라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아울러 관련해서 좀 전에 그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그러니까 예금의 지급 정지, 그 서스펜션 오브 컨버터빌리티는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논의되는 대안이라기보다는 100년 전부터 미국에서 쓰던 방안입니다. 예전에 19세기에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연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프리뱅킹 시절에도 뭐 좀 혼란스럽다 보면은 지금 은행연합회 같은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우리 딱 합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은행문을 닫기도 하고 그리고 대공황 때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뱅킹 할러데이라고 그러죠. 일시적으로 이제 은행문을 닫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패닉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예금이라는 게 그냥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당장 써야 되는 돈인데 그게 묶이니까 굉장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와 디빅도 서스펜션 오브 컨버터빌리티보다는 예금 보험이 더 좋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요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가지고 마찬가지로 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예금의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서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른바 그 결제성 예금. 예를 들어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결제성 예금이라고 하면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거래처에 뭐 입금도 해야 되고 이런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제도로 인한 보호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게 괜찮은 방안일 수도 있지만 뭐 기업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에 저축성 예금의 경우는 사실 그런 의미의 어떤 일상적인 지급수단이라기보다는 약간 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출 제한을 가하는 게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출 정지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동일한 게 없긴 한데 미국에는 뭐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의 세이빙 어카운트 중에는 인출을 하려면 사전에 며칠 전에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게 저축의 성격이 강한 예금에 대해서는 즉시 인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인출 의사를 밝히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또는 일정 날짜가 지나야만 인출이 가능한 형태를 바꾸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패닉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권 의원님하고 우리 최 대표님한테 그 LCR이라든지 뭐 HQLA 뭐 그런 거 외에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까? 혹시 뭐 다른 대안으로 뭐 그런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 대표님? 우리가 그 예금 보험으로 주로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하고 거기에 개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차등화라든지 인출 순서 같은 거 재배열하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산정하듯이 예금 보험 할 때도 그 보험료 여건에 따라서 차별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뭐 기업이나 이런 거 당연히 차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 이제 포인트는 이 사이버나 이런 그 디지털의 특성이 아무래도 연결인데 이 연결 충격이 다가갔을 때 그것을 개인 입장에서 개별 기관 입장에서 대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의 어떤 라이빌리티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은행이나 그러니까 권역별로 아니면 어떤 플랫폼별로 제도적인 그 어떤 대응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워낙 그 빠르게 강력하게 전달될 경우에 내가 내일 생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이빌리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자는 게 이제 최근에 그 뉴욕 페드에서 나온 그런 그 여러 가지 페이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유동성 관련된 어떤 시장의 불신 같은 거를 사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무조건 보험 대응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서스펜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논의의 그 핵심은 시장의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예금 제도가 이런 웬만한 충격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고요. 그 서킷 브레이크나 이런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위해서 오죽하면은 CBDC 그러니까 새롭게 디지털 여건에서 궁극적인 신뢰 토대로 간주되고 있는 CBDC를 일부라도 활용을 해서 은행 예금의 그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하는 이런 전향적인 그런 사고 방식의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 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판을 좀 바꾸는 그런 제안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금보험제도 이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세상에서 기존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던 중앙은행, 예금은행, 비제도권의 은행, 비제도권 금융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의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제안을 드린 거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숙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뱅크런에 대한 대응이 선제적 대응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사후적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큐트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이게 터졌을 때 사후적 대응입니다. 선제적 대응은 아까 발표에서 주셨던 그 바젤3 뭐 리퀴디티 커버리지 레이시오를 지금 현재는 터무니없이 낮다. 이걸 더 올린다든가 하이 퀄리티 리퀴드 애셋 그런 자산 준비 자산을 더 좀 확보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단들을 갖다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 놓음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CBDC 도입에 있어서의 실무 총책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CBDC가 어디까지 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원래 발표한다고 그랬었는데 6월 말에 그죠?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이거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좀 그 얘기부터 먼저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부작용 얘기도 한번 하고 싶네요. 예. 제가 아까 먼저 CBDC가 마치 도입될 것처럼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정정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CBDC를 도입하게 되면 그 최 박사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CBDC를 발행하려면 기술적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되고 또 금융위라든지 기획재정부랑 또 어떻게 발행하고 유통할지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 관련된 법도 통과해야 되고 또 CBDC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공감대가 되면 이제 저희가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발행 여부를 사실 저희도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여러 선진국들이 이제 다 만약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행을 확정하고 이렇게 유통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곧바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약간 CBDC를 발행했을 때의 어떤 기대되는 장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들이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도 연구 개발을 하다가 그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저희도 이제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기사에서 한국은행이 최 박사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CBDC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저 미디어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미디어 보고 있으면 전 세계가 다 발행할 것 같은데 우리 저 김유철 국장님 얘기 들으면은 발행하려면 멀었네. 그런 거예요? 발행하려면 발행
멀었다기보다는 발행 시점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실망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오케이. 네. 제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기술적인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분산원장 기반으로는 저희가 많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중형으로 저희가 하는 금융 시스템은 이미 은행이라든지 이제 신용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분산원장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제 이게 발행되고 유통되고 환수되는 게 잘 되고 있는지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던 내용이고 금년에는 이제 은행들과 저희가 이제 CBDC를 어떻게 발행하고 유통할지를 좀 논의를 합의를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하고도 해서 6월달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발표가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저 국장님, 김 국장님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코멘트 좀 주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예, CBDC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그 은행에 저희가 예금을 했는데 그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예금을 내가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제가 예를 들어서 CBDC를 발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산원장이냐 중앙집중이냐 일단 그걸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직접 우리 5천만 명의 국민에게 계좌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계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한국은행이 직접 국민들한테 지금의 그 현찰을 아니면 동전을 디지털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래하는 뭐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에다가 그 CBDC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게 하고 그 지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 모델을 다 사용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부작용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찡하게 오는 게 이게 은행 수익 모델에 굉장히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 대표님 이게 CBDC가 너무 커지면은 전체 그 유동성 양 자체가 은행 비즈니스 모델 할 때부터 100이 있다가 예컨대 80, 70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나머지는 그게 안 되면 그 예대마진 모델에서 그 수익 모델이 줄어가지고 결국 은행이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조직인데 리스크 테이킹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럼 그런 걸 좀 이렇게 커버하려면은 그냥 CBDC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당연히 그걸 위해서 더 투기적인 프로젝트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일 수가 있고 부작용이 클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예금이 핵심 자산으로서 이제 좀 활용도를 높이려면 아무래도 예금 토큰이라는 형식으로 은행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어차피 예금 토큰이라는 거는 규제된 예금에 대해서 토큰화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풀리 백드 되는 거고 그래서 그 CBDC를 가급적 그 시장 간섭이나 시장 개입 부분은 좀 최소한으로 하고 그 은행 토큰이나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시장에 밀착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배경 내지 기본이 되는 그런 토대 역할을 하는 쪽으로 좀 국한시키는 그래서 투티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점잖으신 분들이 그 시장 상황에 그 급변하는 거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거는 그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금융 안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큰 책무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배후에서 그 은행이 새로운 창의성과 어떤 혁신을 통해서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혹시 전반적인 시스템에 위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세상에 필요한 그런 신뢰 토대를 계속해서 좀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런 그 컨선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상당 부분을
예금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그 엠브리지 같은 그 국경 간 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하느니 지금 자체적인 준비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엠브리지 같은 그 크로스보더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지금 CBDC 그 디자인 하시는 거 보면은 그쪽은 별로 그렇게 그쪽 궁극적으로는 하시겠죠.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아까 정 대표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혼자 다 먹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지급 결제 분야가 새로운 분야로 이제 점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먹으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려면은 여러 상대로 해서 여러 파트너랑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극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발표 자료에 있지만은 BIS의 그 이노베이션 허브 같은데 좀 적극 참여해서 걔네들 저 여러 가지 실험하는데 우리도 좀 적극 참여하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또 우리 또 김준철 국장님 말씀하시고 고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네네네네네. 아까 최 박사님께서 엠브리지 말씀하셨는데 그 BIS가 이제 국제결제은행이잖아요. 거기 스위스에 있는 본부하고도 지금 저희가 CBDC를 만들면서 그쪽 BIS에서랑 우리랑 같이 그 논의를 하면서 저희 직원이 또 한 명 또 거기 가 있기도 하고요. 그쪽에 또 저희 총재님이랑 또 계속 얘기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했고 그 엠브리지는 이제 홍콩에 있는 BIS 혁신 허브에서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같이 참여해서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 있는 또 BIS 혁신 허브에서 하는 더 덤바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중앙은행들과 또 해서 협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 자꾸 몰라갖고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멀티 그 CBDC 그 지금 브릿지가 결국 나중에 이 디지털 통화가 본격화돼서 디지털 기축 통화 논의가 돼가지고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시스템이 될 거예요. 가격이 있어갖고 가격의 악순환의 도미노에 걸려가지고 꼭 대출 자산이 아니어도 아작이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강원 원장님한테 좀 듣고 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어에서도 누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은행 산업인데 이제 자본시장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모바일로 뱅킹, 온라인 뱅킹 다 하시지만 또 동시에 모바일로 주식 거래들 다 하시잖아요. 너무 편해졌죠. 그래서 모바일 증권 계좌에서 뭐 해외 주식도 사고 팔고 그렇게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는데요. 지금 CMA나 뭐 MMF도 다 거래할 수 있고 우리가 펀드도 오픈엔드 펀드 뭐 이렇게 환매가 가능한 3억 공모 펀드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정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에 대한 또 부정적 신호가 가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환매를 신청하고 옛날 같으면 그게 이제 증권사에 가서 줄을 서고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기도 있고 그게 불가능한데 지금은 다 이게 모바일로 하니까 분명히 또 펀드론 시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은행의 뱅크런하고는 달리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한적인 왜냐하면은 그 뭐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고유자산, 자산운용사가 투자하고 있는 고유자산은 신탁 계정, 보통 은행을 이용하는데 은행의 신탁 계정에 있어서 뭐 옛날에 라임 사태 때 라임 자산운용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부실한 자산들이 아니고 그냥 우량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은행 신탁 계정에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손실 보는 거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뱅크런과 같이 갑작스럽게 은행의 그런 이 부채가 없어지면서 거의 그 어떻게 자본을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제한적일 것 같은 그런 제 평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뭐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와 금융 연결되는 고리는 사실은 대출이에요. 기업 대출, 그죠? 가계 대출도 있지만 그게 없는 쪽은 사실 이제 투자 차원은 뭐 우리 꼭 투자자
본인 책임 원칙을 떠나서 좀 제약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가입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초연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산 부채의 미스매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하고는 다른 아날로그 때하고는 다른 그런 차원에서 그 위험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 기존의 것 플러스 새로운 어떤 기준, 새로운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CBDC 얘기도 좀 했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런 뭐 그 자체가 어떤 리스크가 있거나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거기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인터넷 전문은행 처음에 도입할 때 몇 년 동안 뭐 바젤 3 유예를 하고 다소 완화적인 조치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제 조금 더 드노버 뱅크 그러니까 신규 은행들에 대해서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오히려 더 높은 자본 적정성 규제나 아니면 엑시 플랜을 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분들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이버시파이된 그러니까 분산화된 예금자로부터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뭐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예금 아니면 자금 조달 수단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다각화가 되어 있다면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뱅크런의 가능성이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 왼쪽에서 마지막 코멘트 내지는 요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으시면은 우리 김준철 우리 국장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뱅크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강건해서 여러분들이 다 믿고 금융기관과 거래하실 수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국은행이 그리고 CBDC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동남아시아와 연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정부 부처와도 이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혹시 CBDC가 다른 나라가 도입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뭐가 붙냐 하면 바로 그 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에 이어서 저희 예보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좀 해외 논의, 뭐 미국에서의 SBB 이후에 뭐 미국의 논의 이런 거를 소개하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SBB 이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내부적으로 뭐 검토도 하고 또 관련되는 전문가분들한테 용역도 주고 하면서 예보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약간 언급했던 그 금융안전 개정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예보제도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뉴스 24에서 정말 아주 시적절한 주제의 포럼을 잘 하실 것 같고요. 아주 성공적이었고 매우 유익한 논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정말 우리 국회의원 두 분 가셨지만 우리가 잘 전달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법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뭐 예금보험 뭐 상향 조정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금융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업은 상당히 이제 안전한 상황이라고 아까 한은에서 오신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정책 당국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시장을 계속해서 좀 관찰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뭐 복원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건전성에 대해서는 뭐 전혀 우려의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연체율 오르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 제기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게다가 부동산 지금 상황도 조금 저점을 지나고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운이 좋기도 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든 다른 부분도 좀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디지털 뱅크런은 사실은 건전성이 뭐 위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지만 건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허위 뉴스라든지 어떤 그냥 뭐 합리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한국은행이 결국에는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들하고만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어떤 긴급한 상황에는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뱅크런이라는 거는 은행이 뭐 짧은 단기에 그런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기는 취약성이고 이게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자로 의한 규율은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금자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서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생산적이지 않은 그림 파괴적인 뱅크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뭐 금융 안전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할지에 대해서 토의하는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다렸는데 플로에서의 질문은 여기에다 담겨져 있는 걸로. 그래도 하여간 이 시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저 뒤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포럼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아이뉴스 24에서 정말 좋은 주제로 이렇게 발제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미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이뉴스 24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최공필 대표님 또 고생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여기 또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여기 오디언스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